넌 여전히 가난한 이혼녀일 뿐이야. 라며 조롱하던 친구의 검사 남편이 내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흙탕물에 뒹굴던 왕따 소녀가 판사가 되어 돌아온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부산 영도여자고등학교의 낡은 운동장은 그날따라 유난히 질척였다. 밤새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은 흙바닥은 아이들의 함성과 발길질에 검붉은 상처처럼 패어나갔다. 가을 체육대회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강혜라의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발에 신겨진 것은 시장 좌판에서 5,000원을 주고 산 상표조차 불분명한 흰색 운동화였다. 밤새도록 어머니가 낡은 칫솔로 문질러 하얗게 만들어주셨지만 옆구리가 터져 검은 양말이 빼꼼히 고개를 내민 초라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야, 강혜라. 너 그 신발 뭐야? 태극표냐? 아님 애국표냐? 목소리의 주인은 오유진이었다. 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잔인한 아이.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최신 브랜드 운동화로 무장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헤라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말 한마디에 약속이라도 한 듯 배를 잡고 웃어젖혔다. 어머 유진아. 제 신발 옆구리 터진 것 좀 봐. 발가락이 숨 쉬고 싶었나 봐.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애들한테서는 이상한 냄새 난다던데. 가난. 그 세 글자는 헤라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주홍글씨였다. 판자촌 작은 단칸방,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밤새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어머니. 헤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나온 가난은 더럽고 냄새나고 피해야 할 전염병 같은 것이었다. 시끄러워. 헤라가 겨우 내뱉은 저항은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 작은 소리는 아이들의 더 큰 웃음소리에 파묻혔다. 잠시 후 2인 삼각 경기가 시작되었다. 헤라의 짝은 하필이면 유진의 무리 중 한 명이었다. 아이는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헤라를 경멸했다. 발을 묶은 천이 살갗을 파고드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짝의 발이 일부러 헤라의 터진 운동화를 짓밟을 때의 감각이었다. 아, 미안. 내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안 보였네. 고의적인 사과에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울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 달렸다. 하지만 결승선이 코앞일 때 사건이 터졌다. 짝이 갑자기 발을 크게 헛디디는 척하며 헤라를 밀쳤고 중심을 잃은 헤라는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철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얀 체육복 바지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얼룩졌고 깨진 무릎에서는 시뻘건 피가 흙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터진 운동화는 완전히 찢어져 너덜너덜해졌다. 운동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더 큰 폭소가 터져나왔다. 오유진은 배를 잡고 구르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푸하. 꼴 좀 봐. 완전 흙탕물에 뒹구는 똥개 같아. 모멸감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던지는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었다. 그때 담임인 김 선생이 다가왔다. 헤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어른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강혜라 괜찮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헤라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괜찮아. 남자는 좀 넘어지고 다치면서 크는 거야. 자, 얼른 일어나서 양호실 가봐라. 남자는? 헤라는 여자였다. 선생은 자신의 이름조차 성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유진이와 그 무리에게는 단 한마디의 핀잔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상황을 빨리 무마하려는 듯 헤라의 등을 툭툭 쳤다. 그 순간 헤라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생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헤라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흙탕물과 눈물,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자신을 비웃는 유진을, 그리고 무심하게 돌아선 선생의 뒷모습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다.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내 이름 석자를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말 거야.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낼 힘조차 없었다. 헤라는 그저 진흙탕 속에서 찢어진 운동화와 터진 무릎의 고통 속에서 24년 후까지 이어질 차갑고도 뜨거운 맹세를 심장에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지워지지 않는 낙인에 대한 피 맺힌 복수 선언이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부산 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사 강혜라의 집무실은 서류와 법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주인의 성격을 짐작게 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대교의 웅장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헤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묵묵히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을 긋고 메모를 추가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24년 전 흙탕물 속에서 울부짖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판사님, 퇴근 안 하십니까?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헤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아, 벌써 이렇게 됐군요. 이 서류만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사무관이 내민 것은 고급스러운 질감의 크림색 봉투였다. 영도여자고등학교 제24회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헤라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다. 동창회.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단어였다. 봉투를 열자 화려한 장소와 날짜,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명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유진. 심장 한 구석 굳어버린 줄 알았던 상처가 희미하게 저려왔다. 24년 전의 그날 흙탕물의 차가운 감촉과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선생의 무심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헤라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찢어질 듯한 외로움과 싸웠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과거의 자신에 대한 위로였다. 하지만 성공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치열하게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타협을 모르는 성격은 평범한 결혼 생활과 불협화음을 냈고 결국 3년 전 합의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상처를 끌어안게 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 판사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실패한 이혼녀라는 수식어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내가 왜 가야 하지? 그들을 다시 만나서 뭘 어쩌자고. 헤라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다. 복수는 허망한 것이다. 이미 그녀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충분한가? 내가 도망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위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
24년 전 흙탕물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소녀를 지금의 자신이 일으켜 세워줄 기회.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판결문을 쓰는 동안에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동창회 초대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가기로. 가서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동창회 당일 헤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골랐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강혜라라는 사람 자체로 그들 앞에 서고 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립스틱만 옅게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우는 소녀가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단련된 고요하지만 강인한 힘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괜찮아, 강혜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짧게 속삭인 뒤 그녀는 집을 나섰다.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는 해운대의 초호화 호텔 그랜드 마리나였다. 과거 그녀가 살던 판자촌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장식, 값비싼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24년의 세월은 그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미묘한 공기는 여전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비교하는 눈빛들. 헤라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몇몇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기, 혹시 강혜라 아니야? 맞네, 강혜라.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몇몇이 아는 척 다가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호기심이 더 컸다. 헤라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혜라 아니니? 내가 여길 다 오고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유진이었다. 오유진은 24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감싼 모든 것들이 더욱 화려해져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했고 손가락에는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다. 그녀는 여왕처럼 무리의 중심에 서서 헤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 노골적이었다. 헤라야, 오랜만이다. 사는 게 많이 팍팍했나 봐. 옷차림이 왜 이렇게 수수해? 혹시 올 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한 건 아니지? 그랬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내가 안 입는 거라도 하나 빌려줬을 텐데. 명백한 조롱이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유진의 말에 키득거렸다. 헤라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유진을 마주보았다. 오랜만이네, 유진아. 넌 여전하구나. 담담한 목소리.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유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헤라의 평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평정을 깨트리고 싶었다. 그나저나 너 아직 혼자라며? 이혼했다는 소문 들리던데. 어쩌다 그렇게 됐니? 여자는 뭐니 해도 남편 잘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최고인데. 안타까워서 어쩌나. 이혼. 유진은 헤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후벼 팠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동정하는 척하는 유진의 말투 속에는 나는 너와 달리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아직도 영도 그 동네 살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도 하나? 아니면 설마 아직도 식당 일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 과거의 가난까지 들먹이는 유진의 잔인함에 헤라를 지켜보던 최민준이라는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은 과거 유진의 무리에 속해 헤라를 괴롭히는데 동조했지만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의 유치한 행동이 불편했지만 감히 끼어들 용기는 내지 못했다. 헤라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축였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헤라는 굳이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과시의 도구밖에 되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녀의 모호한 대답은 유진의 의기양양함에 불을 붙였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힘들게 공부하더니 결국 별거 없네. 사람은 역시 타고난 배경이 중요하다니까. 안 그래, 얘들아? 유진은 주변의 동의를 구하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난 남편이 있는데 심지어 검사야. 지금 부산지검에서 아주 잘 나가는 박서준 검사 알지 다들? 뉴스에도 가끔 나온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른대. 너처럼 여자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헤라야, 너무 기죽지 마.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줄게. 물론 내 처지에 누가 오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롱은 극에 달했다. 검사 남편이라는 카드는 이 자리에서 유진의 권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헤라가 실패한 이혼녀인 반면 자신은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의 아내라는 대비는 유진을 희열에 차게 만들었다. 헤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진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헤라가 무릎 꿇고 울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했다. 하지만 헤라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틀렸니? 아니면 너무 정곡을 찔려서 할 말이 없는 건가? 유진이 다시 한번 헤라를 쏘아붙이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누가 봐도 반듯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다. 그가 유진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어머, 우리 여보 왔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남자의 팔짱을 꼈다. 바로 그녀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부산지검 검사 박서준이었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동창 강혜라야. 아까 내가 말했지? 좀 안타깝게 사는 친구 있다고. 유진은 일부러 헤라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남편을 이끌고 헤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곧 화려한 피날레가 펼쳐지리라. 자신의 남편인 현직 검사가 이 초라한 이혼녀 앞에서 어떤 위용을 뽐낼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박서준 검사는 아내의 말에 별다른 표정 없이 헤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헤라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던 그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검에 잘 나가는 검사 박서준이 갑자기 굳은 얼굴로 자세를 바로 하더니 헤라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송구합니다, 판사님. 제가 미처 못 알아배웠습니다. 정중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한 목소리.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박서준 검사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부산고등법원 강혜라 판사님 맞으시죠?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헤라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판사? 무슨 판사? 강혜라가? 말도 안 돼. 헤라는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인 박서준 검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세요, 박 검사님.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24년간 이어져 온 조롱의 파티를 끝내는 망치 소리처럼 연회장을 강타했다. 연회장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샹들리에의 불빛도 창밖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강혜라를 향해 90도로 꺾인 박서준 검사의 등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판사님. 그 세 글자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공간의 권력 지도를 단숨에 뒤집어 엎는 지각 변동이었고 오유진이 24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공성추였다. 오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붉은 와인보다도 선명했던 자신감과 조롱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과 불신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판사? 강혜라가? 저 흑수저가?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남편이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녀는 마네킹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팔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이 사람 강혜라야. 내 친구. 당신이 착각한 거야, 응?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이건 끔찍한 농담이라고 말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박서준 검사는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강혜라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허리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얼마 전 대법원 파견 근무 마치고 부산 고법으로 복귀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판사님. 대법원 파견, 부산 고등법원. 박서준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단어들은 유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확인 사살이었다.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검찰청의 평검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부심으로 삼아왔던 유진에게 그 무기가 지금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제야 유진은 깨달았다. 헤라가 자신을 보던 그 고요한 눈빛의 의미를.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어른이 철없는 아이의 재롱을 지켜보는 듯한 관조였다는 것을. 자신이 던졌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 수수한 옷차림, 작은 회사, 안타까운 이혼녀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은 공격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헤라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거두고 박서준을 향해 말했다. 일어나시지요, 박 검사님. 오늘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동창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 강혜라이기 전에 박 검사님 아내의 오랜 친구이고요. 오랜 친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헤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연회장 전체를 짓눌렀다. 그 말은 박서준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이었다. 박서준이 마지못해 허리를 펴자 연회장에 얼어붙었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 유진의 주변에 파리처럼 모여들어 헤라를 비웃던 동창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유진을 향하지 않았다.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오직 헤라를 힐끔거릴 뿐이었다. 아, 저 친구가 판사였어? 고등법원 판사면 장관급 예우 아니야?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속삭임의 내용이 180도 바뀌었다. 수수한 옷차림은 권위의 상징으로 말없는 태도는 위험으로 둔갑했다.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서준 검사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헤라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24년 전 흙탕물 속에서 홀로 울고 있던 헤라의 모습 위로 지금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고립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여왕은 무너졌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남편의 권력은 오히려 그녀를 심판하는 칼날이 되었다. 역전된 무대 위에서 오유진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남편마저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오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뒤틀린 것이 튀어나왔다. 이성과 논리가 마비된 자리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오기가 치솟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헤라를 향해 소리쳤다. 그래, 판사. 그래서 뭐? 판사면 다야?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달라지는 건 없잖아. 사람은 역시 배경이 중요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너 그래봤자 여전히 그 판자촌의 딸이고 결국 남편한테 버림받은 이혼녀일 뿐이야.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신봉해온 배경과 가문이라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동정심마저 거두게 만드는 추악한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싸늘하게 식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아, 그만해라. 이제 정말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진을 지나쳐 헤라 앞에 섰다. 하지만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바닥을 향해 시선을 떨구었다. 배경이 중요하다고? 성공이 전부인 것 같지?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민주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인테리어 사업으로 꽤 잘 나갔었다. 외제차 끌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었지.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유진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이 내 유일한 가치였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거래처 부도 연쇄적으로 맞고 한순간에 다 날렸다. 집도 차도 회사도. 지금은 아내랑 아이들은 처가에 보내고 나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밤에는 배달 대행 일하고 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항상 자신만만해 보였던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몇몇 친구들의 입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헤라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진솔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헤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24년 전 체육대회 날 내가 진흙탕에 넘어졌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 유진이 옆에서 같이 웃었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놀림감이 되기 싫어서 그냥 비겁하게 못 본 척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기억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다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 그날 내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미안하다. 꾸밈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다. 민준의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다른 동창들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친구도 있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친구도 있었다. 성공에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각자의 실패와 상처들이 민준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연회장을 지배하던 경쟁과 시기의 분위기는 어느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인간적인 연민과 공감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헤라는 민준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 어린 사과에서 그녀는 24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응어리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직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 그리고 헤라는 천천히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오유진에게로 다가갔다. 승자의 여유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건네는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유진아. 헤라의 부름에 유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어. 그것은 위로도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유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헤라는 자신을 짓밟고 모욕했던 유진을 심판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강철 같던 자존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했다. 미안해. 헤라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24년의 어리석음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참회의 절규였다. 오유진의 울음은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집단 상담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가시 돋친 분위기와는 달랐다. 최민준의 고백과 유진의 눈물은 동창들이 쓰고 있던 성공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맨얼굴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유진을 비난하거나 헤라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아픔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 친구가 다가와 유진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고 다른 친구는 헤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내가 자랑스럽다 헤라야라고 진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작은 빵집을 열었다는 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문직 남편과 살지만 쇼인도 부부로 지내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친구,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친구. 성공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각자의 고단한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동창이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혜라는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복수를 위해 찾았던 동창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연대감이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각자의 흙탕물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극복은 과거의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디딤돌로 삼는 것임을.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건 좀 아쉽지 않니? 모두의 시선이 헤라에게로 향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였어. 어쩌면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려는 의지 같은 거 말이야. 헤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가진 것들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서로를 과시하고 비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서로와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데 쓰는 거야. 헤라의 제안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나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눈물에 젖어 있는 오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유진아, 넌 예전부터 미술에 정말 재능이 있었잖아. 지금도 전공 살려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미술 치료 봉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 따뜻한 감성이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자신을 향한 제안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존중의 손길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헤라는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준아, 넌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잖아. 그 경험만큼 값진 자산이 어디 있겠어. 작은 가게를 열고 싶어하는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거야. 금융회사 다니는 영미는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재무 상담을, 이미지 메이킹 회사 다니는 지혜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면접 코칭을 해줄 수 있겠네. 출판사에 있는 친구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일도 좋겠다. 헤라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친구들 각자가 가진 직업과 재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말은 죽어있던 동창회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친구들의 얼굴에 점차 화색이 돌았다. 자신의 스펙이 누군가를 돕는 재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연 회장은 어느새 열띤 토론장으로 변해 있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희망과 연대의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각자의 재능을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 강혜라가 있었다. 그녀는 24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을 향해 가장 품위 있고 완벽한 복수를 끝마쳤다.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었다. 화해의 씨앗은 뿌려졌고 진정한 존중의 발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창회의 소란이 잦아들고 2달이 지났다. 강혜라의 일상은 다시 법과 기록으로 가득 찬 고요한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과거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풀린 자리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동창들과는 매주 연락하며 존중의 발걸음이라는 이름의 봉사활동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었다. 그 변화는 그녀가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있을 때 더욱 선명한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앞에 놓인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태양유통의 자갈치 시장 상가명도 소송 항소심이었다. 거대 유통자본인 태양유통이 자갈치 시장 내의 낡은 상가 건물을 인수하여 최첨단 주상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며 수십 년간 그곳에서 장사해 온 상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한 사건이었다. 1심에서는 형식적인 계약법 논리에 따라 태양유통이 승소했고 절망에 빠진 상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항소한 것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원고석에는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의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산처럼 쌓아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반면 피고석의 상인 대표와 그들을 돕는 젊은 공익 변호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방청석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인들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과 불안이 역력했다. 그들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수십 년간 생선을 만지고 좌판을 닦아온 그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헤라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판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류 너머로 보이는 상인들의 절박한 눈빛을 볼 때마다 24년 전 흙탕물 속에서 느꼈던 자신의 무력감과 서름이 심장을 찔렀다. 정신 차려, 강해라. 너는 감정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태양유통 측 변호사는 유려하고 논리적인 말솜씨로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고 명도 조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으며 상인들에게는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것. 그의 주장은 건조한 법 논리 안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였다. 그는 상인들의 딱한 사정은 법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상인 측 공익 변호사는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 상인들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갈치 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온 주역들이라고. 그들의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터전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태양유통이 상인들을 몰아내고 얻으려는 막대한 개발 이익과 상인들이 잃게 될 삶의 기반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간청했다. 헤라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수없이 많은 법리와 판례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냉철한 법률가의 목소리였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법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24년 전 상처 입은 소녀의 목소리였다.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법이 힘없는 자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청석 한편에는 최민준과 오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헤라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며 휴가를 내고 찾아왔다. 법대 위에서 홀로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는 헤라의 모습은 동창회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또 달랐다. 고독하고 엄중하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유진은 자신과 친구들이 던졌던 유치한 조롱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자리에 앉아 한 사람,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무게감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다. 태양유통 측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복잡한 서류와 데이터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다. 최종 변론에서 태양유통의 대표 변호사는 이런 말로 쐐기를 박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감정이나 동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딱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제한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상인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폐색이 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석의 강혜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헤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양측을 번갈아 바라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인 8월 5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과 같았다. 법대 위에서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법리와 양심 사이에서 가장 정의로운 길을 찾아내야만 했다. 판결 선고일인 8월 5일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은 상인들과 취재진, 법조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양유통 측 변호사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상인들은 초조하게 마른 입술을 축이며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최민준과 오유진을 비롯한 몇몇 동창들도 약속이나 한 듯 다시 법정을 찾아 헤라가 마주한 거대한 싸움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법정의 문이 열리고 강혜라가 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럽던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재판장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2주간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밤새워 판결문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과 상인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었다. 법의 이름으로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녀 자신의 신념을 판결하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뜨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원고 태양유통 측의 주장은 계약법의 형식 논리에 따를 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고 피고 상인들은 법적으로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조문과 형식 논리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법의 이념적 뿌리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헤라는 판결문을 넘어 방청석의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 상인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자갈치 시장의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해 온 주역들입니다. 원고 태양유통이 매입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상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역사가 깃든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계약서의 문구만을 내세워 상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원고에게 주어진 재산권을 현저히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양유통 측 변호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져갔다. 상인들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이윤 추구가 사회 공동체의 오랜 신뢰와 약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강자의 무기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존엄을 지키고 약자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2주간 밤새워 고민했던 문장이 그녀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이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텄던 존중이라는 가치가 이제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태양유통의 명도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는 부산시의 중재하에 상생을 위한 협의를 즉시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땅. 정의의 망치가 내리쳐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상인들 쪽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수십 년의 서름과 불안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나이 지긋한 한 상인은 재판장석을 향해 판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은 2개월 전 박서준 검사가 권력 앞에 두려움으로 숙였던 모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을 지켜준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중의 표시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민준과 오유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판결의 법리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았다. 법복 뒤에 가려진 친구 강혜라가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더 큰 정의를 위한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는지를.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질투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친구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강혜라는 묵묵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를 향해 상인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피해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었다.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묵직하고도 당당한 존중의 발걸음이었다. 헤라의 판결은 단순한 법정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동창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선한 의지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판결이 있고 한 달 뒤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허름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상가 2층을 빌렸다. 그리고 그곳에 존중의 발걸음 함께하는 나눔센터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다. 첫 봉사활동이 시작되던 토요일 오후 센터 안은 어색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오유진이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한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든 초등학생 여자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유진은 억지로 말을 시키는 대신 커다란 도화지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내밀었다. 아저씨는 무서웠어?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색깔로 한번 칠해볼까? 괜찮아. 여기는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아. 유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는 망설이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도화지 위에 미친 듯이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격렬한 손짓은 분노의 표출이었고 눈물이었다. 유진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한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빛나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능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다른 쪽에서는 최민준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20대 청년 2명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다. 자, 잘 들어요. 온라인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세 페이지가 아니야. 재고 관리랑 배송 시스템이지. 내가 사업 말아먹으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거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내실부터 다져야 해.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줄 테니까.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성공한 CEO보다 더 빛나 보였다. 실패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센터 곳곳에서 동창들의 재능 나눔이 펼쳐졌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대출 사기로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주었고 이미지 메이킹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는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를 코칭해 주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는 헤라를 도와 법률 상담 보조를 맡았다. 강혜라는 작은 상담실에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로 고통받고 있다는 그녀의 하소연을 헤라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법적인 절차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차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고한 법대의 판사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상담가였다. 그들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자갈치 상인 연대 기금을 만들었다. 헤라의 판결로 시간을 벌었지만 거대 자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창들은 각자의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했다. 누군가는 상인들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을 도왔고 누군가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이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저녁 그들은 센터 한 구석에 둘러앉아 컵라면과 김밥을 먹었다. 최고급 호텔의 만찬보다 더 맛있는 식사였다. 땀으로 젖은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가득했다. 와, 나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처음 느낀 것 같아.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의 계급장과 서열은 온데간데 없었다. 판사, 사업 실패자, 검사 아내, 평범한 회사원.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그들은 함께하는 친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정한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존중의 발걸음 함께하는 나눔센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동창들끼리 시작했던 작은 봉사 모임은 이제 그들의 뜻에 공감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어엿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성장했다. 오유진은 센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허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함께 웃고 우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따뜻한 그림이었다. 최민주는 실패 극복 창업 스쿨을 열어 수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그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다시 차렸지만 그의 명함에는 대표라는 직함보다 존중의 발걸음 상임이사라는 직함이 더 크게 박혀 있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동창들의 도움으로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매달 수익의 일부를 존중의 발걸음에 기부하며 선한 연대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강혜라는 여전히 법대 위에서 정의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판결은 더 깊고 따뜻해졌다는 평을 들었다. 법의 냉철함 속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센터로 향했다. 법복을 벗은 그녀에게 사람들은 판사님이 아닌 헤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 호칭을 세상에서 가장 큰 훈장처럼 여겼다. 어느 맑은 가을날 헤라는 오랜만에 홀로 영도 바닷가를 찾았다. 25년 전 낡고 터진 운동화를 끌며 절망 속을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25년 전 흙탕물 속에서 했던 자신의 맹세를 떠올렸다.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그 맹세는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다. 그녀는 성공했고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의 성공을 짓밟고 홀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아니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상처가 별이 된 것이다.
멀리서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곳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상인들의 모습이, 센터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걱정에서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존중의 발걸음이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